모든 것이 초토화된 땅. 우리는 빈손으로 길을 떠났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그저 살기 위해.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렇게 숨가쁘게 지나온 전후 60여 년, 우리는 끊어진 강을 이었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웠다. 돌아보면 스스로도 놀랄 만한 위대한 여정이었다. 선진국들이 100년에 한 일을 우리나라는 30년 했다. 굉장히 압축성장한 아주 대표적인 성공 사례죠. 굉장히 짧은 시간 내로 산업화에 소위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50년 사이에 변화한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진 자원도 기술도 없었다. 그저 하면 된다는 무모한 믿음 하나로 쉬지 않고 달려왔다. 세계는 이를 기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외로운 길은 아니었다. 과거는 비교적 쉬워요. 우리 앞에 먼저 갔던 나라들이 있던 거거든요. 뭐 일본이나 독일, 추격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저런 나라들이 어떤 기술이 중요하고 그 기술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좀 싼 노동력으로 또 좋은 손재주로 이 물건을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사실은 우리가 쭉 성장해 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계라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보고 따라갈 나라들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점점점 프론티어로 나간다 그러는데 우리도 점점점 선진국이 가까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우리는 추격자였다. 이웃 일본을 따라잡고 미국, 유럽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리라. 그 꿈은 멀리 느껴지지 않았고 목적지는 손에 닿을 듯 가까워 보였다. 그러나 현실이 녹록치 않았다. 과거 성공했던 발전의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더구나 우리는 어느새 또 다른 이웃, 중국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자동차, 화학, 조선 등 주력 업종의 점유율에서 중국의 역전을 허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위기의 징후가 농후해졌다. 혹은 위기의 징후가 계속 그동안 탐지됐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되는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항상 우리한테 있어서는 한 2, 3년 뒤처져 있는 나라라서 우리가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전 분야에서 앞으로 4, 5년 후면 거의 PT는 경쟁을 해야만 우선 임금에서는 우리의 한 10분의 1 정도고 또 시장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더 이상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은 삼척 정도도 다 아는 이야기가 되버리죠. 앞으로의 10년은 이제 선진국들이 전부 다 제조업을 재무장하고 있고 미래 경쟁국들은 열심히 쫓아와서 우리 턱 밑에 와 있고 혁신의 물결들이 지금 이 산업 판도를 바꾸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잘하면 이제 소위 1등국으로 올라갈 것이고 못하면 우리가 2류 국가로 또 이제 추락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이미 검증된 선진국의 경험과 기술을 숨가쁘게 쫓아왔다. 이제는 누구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그 길을 밝혀줄 원동력은 바로 우리 안에서 스스로 발견해낸 창조적인 기술력이다. 미래 한국의 창조 경제를 이끌 기술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를 현실로 만들 주역들은 누구일까? 한국공학 한림원은 2020년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 미래 100대 기술과 217명의 기술 주역들을 발표했다. 기존의 모방과 학습을 통해 성장하는 단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이렇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학 한림원에서 발굴한 미래 100대 기술도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데 훌륭한 좌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 17개월, 참여 전문가 120명, 기획부터 선정까지 정성을 기울였다. 한국 산업 발전을 떠받치는 차세대 엔지니어들의 미래가 곧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2020년을 우리가 빛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 도전 기술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한 걸 놓고 우선 탑다운으로 어떠한 기술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 수 있을 거냐, 거의 300개 이상 되는 기술들을 모아가지고 이를 통해 미래 사회를 관통할 5대 미래 비전을 도출했다. 건강한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 스마트한 사회, 안전한 사회, 성장하는 사회가 그것이다.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선도하고 돌파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산업 자체에
경쟁력은 굉장히 중대한 위기에 빠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살 길은 결국 기술 개발에 올인해야 된다. 지난 80년대 삼성이 반도체의 진출을 선언하자 세계 전자업계는 그 성공 가능성에 회의와 비아냥의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40여 년이 지난 오늘 한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하는 초강국이 되었다.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모바일과 정보통신 분야 기술은 IT 강국 한국이 또 다른 도약을 위해 주목해야 할 유망한 분야라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이런 IT의 변화는 소위 말하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IoT하고 빅데이터, 또 모바일 칩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동시에 지금 밀려오면서 그걸 준비 못하는 기업들은 이 산업에서 도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온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술 선정에 있어서 큰 트렌드의 흐름과 또 외국에서 먼저 앞서가는 국가들이나 나라에서 어떤 흐름으로 기술이 발전되는가를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세상의 모든 기기와 사물을 촘촘한 네트워크로 통합시키고 있다. 센서와 칩이 내장된 모든 기기가 상호 소통하게 될 미래엔 관련 소프트웨어와 기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고 어느 분들은 제3의 산업혁명이라고도 이런 부분 쪽이 사물 인터넷 통신이라고 IoT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그 분야 부분 쪽이 급속도로 지금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역시 필요한 기술 중에 핵심 요소가 뭐냐 그러면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부분 쪽이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영역입니다. 사물의 기능이 정보통신 기술로 연결되는 미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모든 기기는 전혀 새로운 일을 가능케 할 것이다. 차량이 주인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전기 자동차 충전 결제를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과 정보를 주고받아 자동차의 실내 온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인베디드 시스템은 그냥 쉽게 설명드려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나온 시스템들. 요즘 같으면 이제 TV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거기에 전부 다 일종의 조그마한 컴퓨터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베디드는 말 그대로 끼워져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모바일 칩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면 해당 차량은 다른 자동차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의 모든 사물과 정보를 주고받는 이른바 사물 인터넷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도로에서 주행 중엔 주변 주행 차량과 교통신호 시설로 이루어진 광대한 네트워크에 연결돼 교통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운전자의 비서가 되주어 원격으로 집안의 보안을 관리해주기도 한다. 한마디로 자동차로 이동하는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셈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동차에서도 내가 차를 탔을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음악, 뮤직 플레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자동차에서 별도로 그런 기능을 구현할 게 아니고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을 그대로 활용하자.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뮤직 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활성화할 수 있게 다시 말씀드려서 자동차에서 스마트폰 기능을 변경 없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부분 쪽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안전성과 연비, 외관만을 주로 고려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마트카가 자동차 선정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비록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지만 국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은 정보통신 및 자동차 등 대부분 분야의 산업 성장에 힘입어 계속해서 성장하는 분위기다. 기술력, 그러니까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술력 자체는 저희들은 동등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에 하고 융합하는 그런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쪽은 외국하고 동등합니다. 기능, 성능 이런 측면에서.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 세계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이 오는 2017년 197조 원으로 성장할 거라 전망한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미래 IT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 정책과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할 것이다. 조선 후기 우리나라 최초의 통신센터였던 우정 총국 건립을 시작으로 이동통신 주식회사를 출범,
1, 2, 3, 4세대 통신망을 구축하며 오늘날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완성하기까지. 대한민국 이동통신업계는 LTE급으로 발전되어 왔다. OECD 회원국 중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 4위를 자랑하는 정보통신 강국 대한민국. 기술왕국 무선통신 정보망 분야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역을 만나보자. 저희가 이제 5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는 기술의 발전을 의미하는 거고요. 저희가 보통 예전에는 이동통신, 이 휴대폰으로 음성통화만 했었죠. 그러다가 간단한 문자를 했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인터넷을 했었고, 지금 4세대를 쓰고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뿐이 아니라 영상까지도 다 휴대폰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더 발전을 하면 5세대라는 거는 거기에서 홀로그램까지도 되고, 내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주변에 기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체험이 이동통신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훨씬 빨라지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해지고, 그런 게 5세대입니다. 음성통화 위주였던 1, 2세대 통신에서 영상통화가 가능한 3세대를 거쳐 스마트폰의 보급화에 힘입어 데이터를 자유롭게 주고받는 4세대에 이른 것도 잠시. 기존 CDMA 기반 기술보다 월등한 속도를 낼 수 있는 LTE가 채 보편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는 한 발 앞서 다음 세대 통신 기술을 내다보고 있다. 이른바 5세대 기가바이트 유선넷 정보통신 산업이다. 가장 중요한 세대의 구분은 속도,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편리하게, 얼마나 안전하게, 그러한 구분이 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 건데, 그 기가라는 거는 사실은 수치에 불과한 게 아니라 저희가 체험을 할 때 보면 눈 깜짝할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마 5G 시대에는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최근 IT와 스마트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활용한 의료 산업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정보통신과 보건의료를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 헬스케어. 의료와 IT를 접목해 의사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환자를 원격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 취약계층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21세기 복지 인프라로 평가된다. 또한 해외 동포나 의료 서비스 후진국 환자들도 온라인을 통해 우리나라 병원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의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정보통신 기술과 의료 서비스를 연계한 최첨단 의료 서비스인 뉴 헬스케어. 이상호 대표는 이 분야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 US케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보건의료와 ICT의 접목입니다. 그래서 US케어라는 말은 되게 많은데 아직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친숙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혈압계, 혈당계, 체성분 분석계 또는 이렇게 팔목에 차고 다니는 이런 활동량계 또는 신장계 이런 여러 가지 그전에 건강 상태를 측정하던 디바이스에 무선통신이라든지 유선통신, 통신 기능이 붙어서 그 데이터가 편하게 측정만 하면 자동으로 서버로 전송이 되고요. 그 서버 내에서는 이제 전문가 지식이 결부된 여러 가지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분한테 맞춤형으로 그분의 건강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고 또는 이제 건강 관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 헬스케어 서비스. 당뇨병 환자의 질병 관리 서비스를 예로 들어보자. 먼저 환자는 혈당 측정기와 연결된 작은 테스트 용지 위에 검사를 위한 피를 떨어뜨린다. 그러면 액정 화면에 혈당 수치가 표시되면서 동시에 앱과 전용 사이트로 데이터가 전송된다. 그 후 의료기관에서 이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환자와 영상을 통해 상담 활동을 펼칠 수 있다. 가정 내에서 셀프 케어하는 거죠. 셀프 케어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혈압이나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그랬을 때 내가 운동량을 얼마나 가져가야 되는지, 또는 비만이신 분 같은 경우는 내가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운동량을 얼만큼 하고 먹는 걸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그 콘텐츠 안에서 분석이 돼서 맞춤형으로 셀프 케어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는 거죠. 최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IT 기술로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용자의 소모 칼로리 등 활동량을 분석해 관리할 수 있도록 돕거나 영양사가 식단 분석을 해주는 시스템까지 뉴 헬스케어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 자체 내에 다양한 센서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좋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새로 만드는 그 캐디 홈이라는 가정에서 쓰는 장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자체가 각 디바이스로부터 통신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서버로 전송을 해주고요. 또 하나의 기능은 스크린 기능을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데이터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이제 PC나 뭐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인하던 것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분석해서 바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앞으로는 뭐 아시다시피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또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센서를 활용한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액세서리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폰에 뭐 부착을 해가지고서 그 기능을 더 강화시킨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아이디어의 제품들이 나온다면 저희 시스템하고 얼마든지 연동을 해서 그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 분야에서는 효율적인 환자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로봇 공학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아산병원은 영상유도 중재 로봇 사업단을 발전, 의료과학과 로봇 기술을 융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실제 수술과 재활에 있어 로봇 기술을 접목하고 있고 또한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모형인데요. 이 모형이 이제 인체를 모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갈비뼈고 이게 척추고 여기가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생검을 하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결절들이 있죠. 환자의 병에 있는 부위 조직을 잘라내 관찰하는 생검.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반복적인 X선 촬영으로 장기간 방사능에 노출된다. 현재 개발 중인 생검 로봇은 의료진을 대신해 생체에서 조직의 일부를 채취하는 역할을 하는데 방사선 피폭 저감과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영상중재 시술 로봇 시스템은 유용하다.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로봇은 그 방사선이 나오는 CT실 바깥에서 원격 장치를 가지고 로봇을 조정해서 생검을 하자. 이런 게 이제 저희가 만드는 로봇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산병원과 함께 영상중재 시술 로봇의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현대중공업 연구팀. 의료 현장의 요구에 맞게 효율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시술 로봇의 동작을 세밀하게 제어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다. 이게 복부의 모양인데요. 복부에 요와 같은 환부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부를 어느 방향으로 찔러야 될지를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의사의 손을 대신하는 정확성과 환자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기술. 그렇다 보니 완전체가 되기까지 어려움은 생각보다 컸다. 요 ND 벡터는 의사의 손을 대신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 부분이 돌리면서 바늘을 연속적으로 삽입하는 그런 동작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방향 고정 부위 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 ND 벡터 부분에서는 실제로 그 의사가 바늘을 양쪽 손에 이렇게 잡고 그 의사의 그 손동작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 손동작이라는 것이 찔러주는 이 모션, 그 다음에 뽑아주는 거, 그 다음에 방향이 약간 틀어졌을 때는 이 바늘을 갖다 돌려주는 거, 뭐 이런 식의 그 동작들이 필요한데 이 기구를 가지고 그런 부분을 구현하는 게 이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로봇은 의료 현장뿐 아니라 산업 분야와 국방과 같은 특수 목적 분야까지 그 용도와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다. 로봇의 또 다른 역할은 인간을 대신한다는 게 있다. 인간이 갈 수 없는 현장, 특히 전쟁 시 구조 시에 유용하게 쓰이는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는 세계적으로 안전에 대한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고 현장은 접근 불가라는 점에서 문제점에 봉착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간을 대체한 로봇이다. 일본은 로봇을 투입시켰고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로봇을 특수목적용 로봇이라 부른다. 대한민국 역시 특수목적용 로봇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2020년 산업을 주도할 로봇,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보기 힘든 로봇을 만날 수 있었다. 인간의 눈을 대신하고 팔과 다리를 대신하는 힘을 가진 특수로봇은 각 나라의 경쟁력 강화의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계속 그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또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
사람이 하면 위험한 일 이런 것들을 대신해주는 그런 로봇들에 관심을 갖고 또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특수 목적용 로봇이면 좀 큰 힘을 내면서 정밀한 조작을 할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큰 힘을 내는 로봇이면은 유압을 쓰는 로봇일 것이다. 이동하는 이동 로봇이 됐건 그 위에 탑재되어 있는 양팔 로봇이 됐건 유압을 쓰면서 큰 힘을 내고 험지를 이동하면서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병사를 대신할 수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특수 목적용 로봇으로서 다른 로봇과 달리 힘을 내는 기술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 이 로봇은 유압 구동식 사족 보행 로봇 진풍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체 몸무게가 120kg이지만 70kg 정도의 무게가 이렇게 다리 앞부분에 가해져도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셉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유압을 이용해서 로봇을 만든 이제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기 모터로 만들면 이 다리 하나가 아마 수십 킬로는 될 겁니다. 근데 이 로봇은 전체가 120kg이고요.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시, 정찰, 전투, 수송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이 필요한 군과 협의해 개발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주목하고 있었다.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마크 레이벌트가 MIT에서 1984년도에 학위를 하면서 사족 보행 로봇을 만들어서 그게 빅독으로 될 때까지 20년 이상의 이제 연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 연구, 6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그 빅독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기술력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됐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는 이 빅독의 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급격하게 기술 개발이 일어나서 이 네 다리를 가진 게 굉장히 빠르게 시속 수십 마일로 달릴 수 있는 와일드 캐스라는 걸로 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연구를 계속하면은 그런 기술들을 충분히 뭐 따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랍에미리트 부르즈 할리파는 세계에서 하늘에 가장 가까운 빌딩이다. 인간 문명의 성취를 상징하는 초고층 빌딩의 시대. 하지만 하늘을 향해 치솟는 초고층 빌딩의 이상은 구조물의 안전을 담보하는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진이나 태풍이 빈번한 곳에서 튼튼해 보이는 지반과 건축의 위험은 자연의 힘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특히 단층보다 바람의 영향이 치명적인 초고층 빌딩의 구조적 안정성, 건물 설계에 있어서 최우선 고려 사항이다. 초고층 구조물의 고도가 날로 신기록을 경신하는 오늘날, 어떤 지진과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진 진동 제어 기술은 현대 건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초고층 빌딩이 즐비한 대한민국 역시 내진 진동 제어 기술의 개발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고층 구조물인 경우에는 바람에 의한 그 하중 자체가 구조물의 그 구조 시스템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하중입니다. 초고층 구조물은 내진 설계가 완료된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바람에 대한 하중을 검토하면 NG가 나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고층 구조물 또는 초당대 구조물의 경우에는 바람의 영향이 지진보다도 오히려 더 큰 경우가 많고요. 초고층 빌딩에 있어 바람의 위력은 대단하다. 건물숲 사이로 부는 빌딩풍은 순간 속도가 초속 10수미터에 달하고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태풍이나 풍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물 설계 단계부터 풍력과 풍압의 영향을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초고층 건물은 일종의 그 빨대 역할을 합니다. 센 바람이 건물을 맞고 끌려 내려오는 거죠. 끌려서 내려와서 지상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사람이 그 구간을 통과할 때는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바람에 의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노약자인 경우에는 좀 위험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진은 몇 분 안에 끝나게 되는데 바람은 한 번 걸리면 이거 몇 시간 동안 사람이 고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람의 진동은 어떻게 제어할까? 주석준 박사 연구팀은
건물의 진동을 인위적으로 유발해 다시 제어하는 실험을 진행해 제어 장치의 성능을 점검 개선하고 있다. 건물의 진동이 유발되자 높은 철골 구조물이 흔들리지만 이내 모터가 달린 제어 장치의 반작용으로 건물의 진동이 감소된다. 제진 장치는 그 구조물이 진동이 발생했을 때 그 진동 에너지를 흡수해서 진동을 줄여주기 때문에 구조물 입장에서는 그 자체 감쇄 비가 증가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능동형 제진 장치에 대한 기술을 상당 부분 이제 국산화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테크노마트인 경우에는 저희 그 국내 연구진만으로 제진 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공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 테크노마트 빌딩. 이 초고층 빌딩 옥상엔 주석준 박사가 개발에 참여한 특별한 진동 제어 장치가 설치되었다. 당시 공동연구개발팀이었던 단국대 이상현 교수가 설치 1년이 지난 장치의 가동을 점검 중이다. 국토교통부의 지원 과제로 국산화에 성공한 세계 최초 수직 수평 동시 제어 복합 제진 장치. 사실 저희가 1년 전에 테크노마트에 요 뒤에 보이시는 제진 장치를 설치를 해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현재 테크노마트에는 이제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우리가 이 기술을 처음 국산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천공항 관제탑에 또 추가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개선된 기능을 이제 여기서 탑재해가지고 테스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마트 빌딩에 이 장치를 설치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빌딩에서 일어난 층간 진동 때문이었다. 12층 운동시설에서 23명이 똑같은 동작으로 뜀뛰기를 하자 38층 사무실에 설치된 계측기의 진동 그래프 폭이 커집니다. 대한건설학회는 건물의 일상적 진동인 2.7Hz의 태보 운동의 진동이 맞아떨어져 평소보다 진동이 10배가량 확대되는 공진 현상을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건물이 흔들린 정도도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무게의 1% 정도가 추가되는 그 정도 가속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공포심을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느꼈을 뿐이지 건물의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여기 저희 모니터를 보시면은 실제로 건물이 흔들리고 있는 수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지금 흔들리는 수준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센서가 한 1%까지도 개치가 있습니다. 100분의 1 수준까지도 개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진 장치가 안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현재는 아무런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테크노마트 건물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어를 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 건물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이제 제어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뒤에 보시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전체 건물 질량에 비하면 1% 이하로 굉장히 작은 질량입니다. 이 질량치 하나를 옥상에 또는 어떤 위치에 설치를 해서 건물 전체 응답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로 요새 들어 이제 각광받고 있습니다. 테크노마트 빌딩에서 성공적으로 진동을 제어한 이 복합 진동 제어 장치는 이제 인천공항의 계류장 관제탑 옥상에 설치돼 그 성능을 발휘하게 된다. 이제 최초로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돼서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술이 이 실제 건물에 적용을 한 걸 이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국내외 다른 프로젝트, 초고층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에너지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는 요즘. 우리 생활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동시에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동차. 미래 산업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화석연료의 고가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기름 대신 물이 연료를 대신하고 배기가스 배출 제로를 현실화시키는 일, 과연 실현 가능한 이야기일까? 여기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시대 기술 한국의 주역들, 그 첫 번째 주자가 있다. 그녀가 몰두하고 있는 분야는 수소자동차. 수소하고 이제 공기 중에 산소가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전기가 이제 모터를 돌려서 차가 가는 일종의 전기차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전기차들은 이제 전기의 소스가
배터리가 되는 것이고요. 연료전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의 소스가 연료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기로 모터를 구동해서 간다는 면에서는 그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하고 연료전지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가는 연료전지차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기가스 배출은 전혀 없고 수증기만 나오는 100% 친환경 미래 자동차. 수소 자동차는 주입된 수소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모터를 돌려 자동차를 움직인다. 때문에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의 개발이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같은 주행거리를 갔을 때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지금 가솔린 차에 비해서는 훨씬 적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장점이고요. 근데 이제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것도 어떤 과도기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좀 더 먼 미래에는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나오는 전기로 이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거를 궁극적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이산화탄소 발생이 전혀 없는 친환경 수송 기술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소 자동차 개발의 현주소는 어떠할까? 자랑스럽게도 우리의 기술력은 세계 속에 우뚝 서 있다. 세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굴지의 한 자동차 업체에서 지난해 최초로 수소차 양산화에 성공을 거두고 2020년 수소차 대중화 시대를 선언한 것이다.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개발이 미래 자동차 산업의 동력으로 손꼽히는 이 시점에서 수소 자동차 시장을 선점했다는 건 쾌거 중의 쾌거이다.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공해 물질을 배출하는 규정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전혀 공해가 없는 자동차를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판매를 해야 기타 차량도 판매가 하는 등 이러한 규정들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자동차 업체는 점차 친환경적인 그런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현대기아 자동차도 친환경 자동차 중에서 여러 분야, 특별히 또 하이브리드, 또 전기차, 그와 더불어서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그런 자동차까지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는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로 수소 자동차를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 수소는 연소 시 매우 적은 양의 질소 산화물만 발생할 뿐 다른 공해 물질이 생기지 않는다. 또한 수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무한한 양의 물을 원료로 만들어내며 사용 후에는 다시 물로 재순환되기 때문에 고갈될 걱정이 없는 무한 에너지원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수소 자동차 시장이 201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20년이면 수소 자동차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저희가 기초기술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보다 앞선 그런 회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처음으로 양산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실소비자에게 건넬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유일하게 전 세계 자동차 업체 중에 연료전지차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단연 저희가 앞서가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도 그 미래 또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경쟁을 대비해서 저희가 미래 기술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교통수단 중 가장 안전하기로 손꼽히는 철도 역시 그 역사를 살펴보면 저변에는 안전성과 환경, 경제성을 기조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하다. 미래 과학기술력과 창조력으로 완성해가는 안전한 철도, 그 미래 비전은 무엇일까? 차세대 철도 산업을 이끌어갈 기술 한국의 미래 주역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자. 자기부상 열차는 이름 그대로 이제 자기력을 이용해서 부상하는 열차입니다. 자기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걸 쓰냐면 이제 전자석을 씁니다. 전자석을 차량 밑쪽에 넣어서 그 전자석에다가 저희가 이제 전원을 적절히 공급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제어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부상 제어 기술이겠습니다. 차량이 떠서 가야 되기 때문에 부상을 해야 되고 그 부상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시속 110km까지 주행을 하는데 저희 자기부상 열차가 시속 110km까지 주행을 하면서도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안에서 승객들이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외란들이 막 발생합니다. 선로도 아주 깨끗하게 일정하지는 않고 선로도 조금 이제 약간 울퉁불퉁한 게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항상 8mm 플러스 마이너스 3mm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저희 부상 제어 기술인데 그것이 가장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수백 톤이 넘는 열차를 띄우기 위해 엄청나게 강한 자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초전도 자석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자기부상 열차의 기술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기부상 열차를 생산하고 여러 지역에서 개통을 앞두고 있다. 자기부상 열차의 장점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진동, 소음, 그다음에 분진 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요. 안락합니다. 앞으로 자기부상 열차라는 것이 많은 시스템이 아직 세계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이제 블루오션이 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세계 시장에 나가서 저희가 경쟁할 수 있으려 그러면 저희가 경쟁 상대를 찾아보면 일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보다도 저희가 조금 더 기술력이 이제 앞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자기로 문서를 뽑아내며 기뻐했고 컴퓨터에서 작업한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인쇄하면서 환호했던 우리. 이제 꽃을 작업했다면 꽃이 그대로 출력되고 자전거를 작업했다면 진짜 자전거가 출력된다. 평면에서 입출어의 프린터 공간이동. 이제 프린터는 문서를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모형이면 무엇이든 찍어내는 요술 상자가 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앞으로 맞이할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다. 코엑스 3D 프린터 전시장. 많은 사람들이 신기한 프린터의 새바람에 주목하고 있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3D 프린터. 컴퓨터에서 디자인해서 3D 프린터로 출력하면 어떤 물건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미래기술지역 김호찬 교수.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기술은 3, 4원적인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제조 기술이죠. 그런데 기존에 그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아무거라도 하나 들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을 실제로 구현해 보는데 너무나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겁니다, 지금은. 근데 3D 프린터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스로 문서를 만든 다음에 프린터에서 인쇄해 보듯이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또 바로 해볼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기존의 방식과는 큰 차이점이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은 모양이 복잡하고 형상이 이상하더라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복잡한 형상을 가진 제품이 성능이 더 좋고 효율이 더 높고 또 에너지도 적게 소모하고 그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또 강도도 더 높일 수 있고요. 지난해 미국 라스베가스의 로컬 모터스라는 자동차 회사에서는 탄소 소미와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차체와 부속품을 만들어 44시간 만에 3D 프린터로 자동차를 뽑아냈다. 놀랄 만큼 제작 시간과 인력 규모가 줄어들어 우리 삶의 환경을 크게 바꿀 3D 프린터. 해외에서도 유망한 산업으로 주목받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그 미래를 확신하는 산업이 되고 있다. Our first priority is making America a magnet for new jobs in manufacturing. Last year, we created our first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 in Youngstown, Ohio. A once shuttered warehouse is now a state-of-the-art lab where new workers are mastering the 3D printing that has the potential to revolutionize the way we make almost everything. 미래학자들은 산업혁명과 인터넷에 이어 3D 프린터를 3차 산업혁명으로 부르고 있다. 침체된 세계 경기에 생산과 제조업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3D 프린터의 기대가 크다. 대전 테크노밸리의 인스텍. 지금까지의 금속 제품들은 보통 깎거나 주조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왔다. 인스텍에서는 금속 분말과 레이저를 사용해서 프린트하듯 쉽게 금속 제품을 만들고 있다. 서정훈 박사는 원자력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일할 때 금속 제품을 설계하고 바로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기술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다. 그 후 20년째 3D 프린터를 연구하면서 독보적인 기술을 개발해오고 있다. 실제로 3D 프린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금속 제품들은 기존과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표면을 따라서 산천으로 물이 흐르는 금형을 사용을 하면 생산성이 30% 이상이 향상이 되니까요. 저희가 낸 국내 어떤 업체의 경우에는
한 제품을 만드는데 110초가 걸리던 것을 지금은 50초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이 적용되면서부터는 사용하다가 문제가 된 금속 제품을 원상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생을 해서 다시 항공기에 부착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에는 정말 불가능했던 거고요. 특별히 금속 분말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3D 프린팅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업체는 국내에서 인스텍이 유일하다. 다른 외국 3D 프린터 회사랑 다 모여가지고 1년 한 반 동안 벤치마크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기계를 선택을 하고 구매를 하셨으니까요. 이번은 기계의 굉장히 강국이고 그런 나라의 기계에 또 굉장히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계를 수출하는 건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는 거기에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끼고 있고요. 올해부터 인스텍에서는 보통 3D 프린터의 강국으로 알려진 독일이나 유럽의 치열한 기술을 뚫고 일본으로 3D 프린터를 수출한다. 3D 프린터로 제품을 성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정훈 박사는 레이저와 금속 분말을 동시에 공급하면서 3차원 형상을 만드는 고유한 방식을 개발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저희 기술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좀 특별한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금속 분말이랑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프린트하듯이 쉽게 금속 제품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일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3D 프린팅 회사들은 고가의 특수금속 분말을 꼭 사용해야 되는데 비해서 저희는 고객분들이 시중에서 일반 상용 분말을 써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고 또 그 다양한 합금 분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고요. 서정훈 박사팀은 이번에 세계 대형 프린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는 출력할 수 있는 물건의 크기가 제한된 기존 3D 프린터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형 프린터 시장이 올 것이라 확신한다. 라지 스케일의 3D 프린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항공기 구조물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커다란 부품들, 해양이라든지 선박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을 만들 수 있는 거의 건물 크기의 3D 프린터를 만드는 게 저희 꿈이기도 하고요. 머지않아 집도 출력할 수 있다는 3D 프린터. 한편 건설 현장에서는 이미 기존의 건축 개념을 180도 바꾸는 모듈러 건축이 우리 곁으로 다가와 새로운 주거 문화를 선보이고 있다. 공장에서 짓는 집이죠. 맞고요. 건설업의 제조업화, 미래에 유망한 건축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집은 경제적 가치와 효율성이 강조되는 재산 목록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함에 따라 주택은 재테크가 아니라 살기 위한 기능적 공간이라는 인식이 생겨났고 모듈러 건축은 대형 아파트 콘크리트 숲을 대신할 새로운 주거 문화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네, 공장에서 만드는 집이 맞고요. 일반적인 건축 공사는 거의 대부분의 공정이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현장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사 기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소음이나 진동, 분진에 의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현장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노무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 비용도 많이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나라들에서 이런 공업화된 건축 시스템인 모듈러 건축 기술이 개발이 됐고요. 모듈러 건축은 대부분의 건축 공정이 공장에서 사전에 이루어지고 또 생산 방식이 자동화된 그런 생산 라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폐기물을 줄일 수도 있고요. 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건축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듈러 건축은 주로 유럽, 특히 북유럽 쪽에서 많이 개발되었다. 춥고 비도 많이 오는 영국, 핀란드, 스웨덴은 모듈러 건축을 선호하고 있다. 해외와 다르게 우리나라의 주거 환경이 다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층간소음에도 상당히 민감하고 또 바닥 진동에도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의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우리나라 주거 환경에 맞는 그런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모듈러 건축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이동이 편리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며 기존의 건축 방식과 비교해서 건설 폐기물은 3분의 1 정도인 점,
또 대량으로 생산하면 건축비 절감도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의 건축 문화로 주목받고 있다. 학교뿐만이 아니고 200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군사 시설들, 그리고 군 내무반, 그리고 독신자 숙소 이런 건축물들의 모듈러 공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해외에 근로자 숙소형 모듈러 건축을 수출하고 있는 포스코 ANC는 국내에서도 역시 자체 브랜드로 모듈러 주택 시장에 뛰어들었다. 모듈러 건축은 말 그대로 건설업과 제조업 기술이 융합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미래의 유망한 건축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고층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이 부분이 이제 더 커지면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가장 핫 이슈에 있는 수직 정축 문제, 정축 리모델링 사업 이런 분야에 저희가 이제 이 모듈러를 더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수직 정축에 관련된 기술들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듈러 건축의 최대 현안은 수직 증축을 통해 고층화를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모듈의 접합 방식 개선과 효율적인 증축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옆에서 작용하는 힘, 우리가 횡하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하중에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가 여러 개 쌓여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옆에서 힘을 주었을 때 쉽게 넘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고층형의 모듈러 시스템에 대한 구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은 나라인데요. 최근에는 20층 이상 되는 그런 고층 건물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건축은 현장에서 시공되는 엘리베이터나 계단식 같은 코어가 지진이나 바람 하중을 부담을 하고 모듈은 자기의 수직 하중만 부담을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듈만 가지고 고층형을 구성하기보다는 훨씬 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 빈주먹으로 시작해서 폐허 위에 이룩한 우리의 대한민국. 가진 것은 없었고 배고팠던 시절. 우리의 희망은 수출 강국이었다. 그 고단한 역경을 헤쳐나온 힘은 근면과 희생이었다. 그리고 경제 발전의 공식은 선진국의 경험을 배워와 그 성공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성공한 거는 2등 전략으로 성공했어요. 소니가 컬러 TV 한다? 그러면 갔다가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뜯어보고 이렇게 데드카페하면 됐거든요. 그때 성공한 그런 모든 시스템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1등이잖아요. 1등이면 다른 전략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의 모든 시스템이나 그런 마인드가 2등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노우 왓, 노우 웨어 시대인데 우리는 아직 노하우 모든 게 노하우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경험에 의존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리고 사회 각 분야와 기술의 융합이라는 숙제를 받아 안게 되었다. 제2도약의 열쇠는 바로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 환경에 적응해 또 다른 성공의 공식을 만들어내는 데 달려있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 쪽이 혹시 산업 융합, IT 융합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은 기존에는 IT는 IT대로 존재를 했고 산업이라고 하면 이제 자동차나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또 경쟁이라든가 사업이 존재했는데 지금 현재 부분 쪽은 큰 흐름상으로 이 모든 부분들이 말 그대로 융합 합쳐진다는 그러니까 이제 전통 산업 자동차 부분 쪽도 요즘은 IT 기술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경쟁력이 상당히 도태되는 이런 분야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앞으로 나오는 많은 물건들은 융합해야 되고요. 협업해야 되고 개방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정말 대표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과제로 와 있는 거예요. 정말 나만 잘하면 된다 혹은 나부터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더 팽배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이건 끝이 나버리는 일이다. 도저히 중국하고 견딜 수가 없고 선진국하고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꾸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그 대신 나는 많은 포텐셜은 봐요. 하지만 이미 세계는 바뀌고 있다.
그 한 예로 경계와 영역을 허물고 원천 기술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기술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세계 로봇 시장을 바라보며 국내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다. 어떤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 생각의 사고방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좀 단점 중에 하나는 그게 잘 융합이 안 되고 있어요. 로봇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 수십 개의 연구소와 기업이 팀워크를 이뤄 기술과 노하우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해외에선 이미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융합은 이제 경쟁력이다. 이 로봇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로봇은 점수로 치면 뭐 80점, 70점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그 기능,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다 하면 당연히 100점일 텐데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저는 0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기술만으로는 100점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현실 앞에 놓인 고난 앞에서 그 해답을 찾아왔다. 유일한 희망은 낯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시대에 대한 순발력과 돌파력이었다. 그래도 이제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좀 더 앞선 기술, 어려운 기술, 복잡한 기술을 먼저 우리가 획득을 하면 그 기술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우리는 언제나 변방에서 기적을 만들어왔다. 해외 시장에서 외면받던 값싼 TV는 이제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명품이 되었다. 그것은 행운이 아니라 피땀 어린 기술이 만든 신화였다. 국내에서 많은 대형 TV를 원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대형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먼저 기술 선점을 하게 되니까 어느 사이에 갑자기 TV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한국 TV가 이제는 단연 세계 제1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그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최신 기술은 우리는 뭐 안 줘도 좋다. 뭐 6세대, 5세대 이런 기술은 우리한테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선점에 나가게 되면 이제 그런 이점이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꼈고 미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전략적으로 선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예, 뭐 저는 대한민국의 전력을 믿습니다. 또 앞으로 뭘 가져갈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자신감 이런 거가 대한민국의 전력이고 그걸 통해서 전 대한민국이 잘 앞으로도 어렵지만 어려운 길을 잘 해내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엔지니어들은 제2의 기술 신화를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그들이 꿈꾸며 달려가는 미래는 향후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환한 불빛이 될 것이다.